여기 민서만 하고 태양 여보만. 뒤에는 뭐지? 투빈이만? 그래, 투빈이만. 아, 투가 아니고 두빈이만. 네. 서현만? 빈이가 맨날 내한테 알까기 도전하는 걔가 빈이가? 2학년 정환에 그럼 뭐 계속 저녁마다 와가지고 내보고 알까기 하려고. 아빠하고 연습 좀 더 하고 오라 해. 내가 자꾸 거절하기도 미안하잖아. 그렇다고 맨날 이길 수도 없고 참.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잘했는데. 아니 걔는 아직 내 위험을 몰라. 뒷줄은 대한민국 뭐더라? 행심녀, 민니리미니. 또 뒤에는 또 다이아몬드님 옆에는 처음 왔어요? 대한민국 뭐냐니까? 잘 모르시겠다. 여기 재검이님, 미소천사맘님, 호기심 소녀님, 뭐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지? 자, 그 다음 뒤에 방금 뭐더라? 블랙스완님, 그 다음에 대한민국 뭐지? 생명은 잘한다. 그 다음 여기는 센시, 여기는 새딸맘? 딸샘맘 아니고? 딸샘맘 뒤에 있네. 대한민국 뭐지? 뭐라고? 꽃돼지맘, 딸샘맘. 그 옆에는 우리 뭐더라? 너는 기적이야? 그 다음 승트인맘, 그 뒤에는 거북이님, 유정맘. 유정맘 옆에 대한민국 뭐더라? 세대진이. 그래. 그 옆에는 뭐라고? 봄날은? 봄날은? 애기 어느 학교 다녀요? 지금 한솔 다니고 몇 학년? 1학년. 그 다음에 만복맘님. 그 뒤에는 내가 관심 없는 엄마들. 하도 떠들어가 너는 출석도 부르기 싫다. 어이씨. 그 근처에 새로운 사람 있어? 강희 엄마 말고. 강희 엄마는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셨지? 그래도 지금 월서초등 엄마로는 거의 유일하게 여기 와 있지. 맞지? 여기도 월서 있나? 여기 월서네. 온도 좀 낮춰봐. 자, 먼저 알리는 말씀입니다. 월베이카 그 1차 아이비 도서관 특강이 이제 한 번 남았어요. 다음 주에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래, 우리 그 블랙스완님한테 좀 미안한데 1학년 그 책번 할 애들이 있으면 혹시 할까 싶었는데 댓글 단 사람이 총 3명이고 그리고 전에도 많이 달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시간이 안 맞아. 자기 스케줄이 바쁘니까 기존에 그게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꼭 여기 책번 보내면서도 또 딴 거 하더라.
나 그런 엄마들 안 받으려고. 애들 이중으로 괴롭히고. 뭐라고? 한국 얘기하는 사람도 얼마 전에도 애기가 전화 왔고 책법 대기 중인 뭐 애인데요. 책법 와도 돼요? 하고 전화 왔대요. 그래? 그게 블록사님 집 애 아니야? 아니고 그 이희경인가? 뭐 뭐라고 했더라? 그래? 거기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명 모아서 하자. 이런 거. 여기 있네. 우규경, 그래. 아이가 고형민. 자, 1명. 그 다음에 블록사님 집에, 그 다음에 블록사님 지인에 3명 됐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1학년 엄마들 수도 큰데. 자, 이거 아니고. 여기 있잖아. 재원, 이승만, 신강초 1학년. 또, 이수옥, 월서초 1학년. 하여튼 많은, 여기도 있네. 넉춘이니, 월서초 1학년. 하여튼, 우리 모기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겨울 캠프 장소 보여드렸죠. 계속 공부하자. 뭐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네. 누구지? 이거 어디 갔나? 오늘 안 보인다. 네. 이거 컴퓨터 고쳐준 아줌마. 시온맘, 그래. 우리 시온이 엄마가 남편을 동원해가지고, 남편 우리 인문학 기행에도 오셨던, 저하고 같이 축구도 하던 거. 키 되게 크더라. 우리 연구소 컴퓨터, 이거 노트북 고쳐주러 왔는데, 키가 180이야. 아빠 똑똑하게 생겼더라. 왜 웃어? 그래, 노트북 손 봤다니까, 지금? 그래, 좀 빨라진 거 같은데, 이 사용한 사람이 알까, 아이가? 우리 현숙쌤, 어때, 느낌이? 여기서 잘 모르겠다고? 여기서 가면 안 되지. 자, 우리가 겨울 캠프 가는 한래성 생태 탐방원이에요. 이게 생태 탐방 전병, 통영 바닷가에 꼭 적한데 뭐 여름에 가면 좋겠다고? 겨울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여기는 이 뭐야 세금으로 지어가지고 물 잘 나오죠. 정말 필터 냉난방 잘 되죠. 무슨 지금 보기 겨운 소리 하고 있는 이 가격에 어디 갈 수 있다고. 하룻밤 자는데 다 15만 20만 원 하는데 여기 와. 우리 겨울에 온천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 봐.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 출렁다리는 꼭 참 탄다고 했죠. 목숨 걸고 만지도요야. 근데 여기서 오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 얘들은 공무원이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은 공무원이에요? 준공무원인가? 그러니까 귀찮은가 봐. 아니 한꺼번에 그거 다 빌려서 가겠다는데 뭐 연락도 없어.
새해 일출도 여기서 안 맞이하고요. 날짜는 언제라고요? 1월 둘째 주 목금토. 지금 장소가 너무 좋아서 한번 하루 더 느릴까 생각 중이에요. 하루 더 느리려 하면 내가 일요일날 교회를 째야 되기 때문에 목금토일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시설이 좀 작아서 선착순 100명이다. 댓글 선착순이 아니고 입금 완료순 선착순이다. 공지는 11월 말쯤 제가 할 거고요. 또 뭐 있지? 그래, 수학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제, 그래, 어제 뭐야 영어 한다 하니까 되게 많이 왔더라. 또 책 읽기 하니까 뭐 엄마는 뭘 몰라. 책 읽기는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안 와. 내 몸만 아프지. 다음 주에 수학 공부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어공부법. 그래, 영어공부법. 맨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이 또는 제 마음이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앞에 놓인 영어 공부의 길이 크게 두 가지라 있어요. 하나는 과목으로서 학습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도구로서, 언어로서 습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놓여있다고 했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애 고생을 얼마나 하느냐가 달라지고, 이번에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전국 9등인 줄 알았다 했죠. 이야기 했나? 로스쿨 인문심이 전국 9등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파악한 건 서울대 지원자 중에 9등이었어. 그래서 전국 9등인 줄 알았어. 로스쿨 인문시험은 9등, 내신은 꼴찌,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로스쿨 인문시험 수석이 서울대를 못 냈어. 서울대 로스쿨을 못 냈어요. 자, 랭킹 지난주에 말했어? 네. 아이씨. 지난주에 말했다고? 그래? 그래, 얘는 우리하고 같은 반이야. 나이도 같고. 표현 점수 149점을 받았는데, 우리 애 받은 점수가 143점 얼마거든요. 이게 엄청난, 세 문제는 더 맞추는 데인데, 그 로스쿨 가군에 서울대가 있고, 나군에, 그 다음,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 레벨이 경희대인데, 경희대가 가군에 있어. 가군 1차 발표가 났는데, 경희대에 얘가 합격을 했더라고. 그 이제 성적을 인정하게 돼 있어서 인정을 했는데 보니까 전부 놀래가지고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 수석인데 어떻게 학점이 나쁘시겠네요 하고 근데 학점 우리 애보다 좋아. 그 우리 애가 하더라고. 영어가 안 돼서 그럴 거야. 서울대에서는 유일하게 탭스만 받아주거든요. 토익도 안 봐줘. 원래 5월달부터 시행된 뉴탭스에서 뉴탭 이제 지난 그 전통적인 탭스를 20년 동안 시행해 왔는데 이 전통적인 탭스는 990점 만점의 제도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서 수험생들이 응시를 잘 안 해. 그래서 한때 잘 나갈 때 대학 입시에 이제 반영된다고 해서 잘 나갈 때는 50만 명의 중고생이 해마다 시험을 쳤는데 점점 줄어서 급기야 작년에는 16만 명밖에 응시를 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치는데 다 합해서 16만 명. 그러니까 서울대가 개발한 이 탭스가 망하게 생겼죠. 반대로 미국 그 ETS라는 기관이 시행하는 토플과 토익이 있죠. 이건 떼돈 벌어가는 거라. 한 해 우리나라에서 한 해 토익을 치는 애들이 뭐 얼마 1000만 명이 넘어. 누적해서. 그래서 이제 탭스 쪽에서 당황해가지고 이제 확 뜯어 고쳤죠. 그래서 문제 양도 줄이고 수험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이제 원래 5월달부터 뉴탭스라고 해서 990점 만점짜리를 600점 만점으로. 문항수도
확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올 5월달부터 쳤다. 600점 만점에서 서울대 로스쿨 지원하려면 387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387점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지원을 못한 거라. 우리 애한테 물어보고 우리 애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387점 이상에 통과하는데 390점 받았대. 지 말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간다고.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니까. 토익하고 좀 달라서 이거 좀 약간 아카데믹하거든요. 시험의 내용이. 토익은 이제 일상 회화 이런 거 중심이니까 좀 쉬운 편이죠. 물론 토익 990점을 이제 이 탭스로 환산하면 뭐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평소에 공부를 안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충격적이었어. 나는 그 이야기 듣고. 또 전에 한 이야기 했죠. 우리 아이 그 스터디에 지금 현역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이 있는데 같이 서울대 로스쿨 지원하기 위해서 꾸린 스터디의 멤버야. 근데 얘 서울대 원서를 못 냈잖아. 왜? 영어 때문에. 그 얘는 고대 로스쿨만 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영어 다 만점 받은 이런 아이들이 막상 정말 필요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시험에 가면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심지어는요 5급 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2017년부터 영어 시험 1차를 따로 안 치고 토익이나 이런 거 대신 제출하게 돼 있죠.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제도를 바꾸고 나니까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확 떨어졌대. 왜 그런지 알아요? 노장 수험생들 중에 듣기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 토익 700점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700점은 못 맞춘다니까. 토익은 듣기 495점, 읽기 495점 이렇거든요. 듣기가 안 되면 읽기 만점 맞아도 이거 700점 맞기 어려운 거죠. 이래가지고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보통 해마다 100대 1이 넘다가 뭐 작년부터는 60대 1 이렇게 확 줄었대. 이게 다 영어를 어릴 때부터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어가 완전히 노가다인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쉬운 공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마르고 따르도록 하는데도 우리 엄마들의 아이들이 좀 고학년 같으면 내가 겨울 방학 때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아이들을 설득하고 싶어. 그 엄마들이 말해봐야 애들이 말 안 듣잖아. 잘 내가 왜 뭐 DVD 봐야 돼? 이렇게 해갖고 막 집중 듣기 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엄마들이 이걸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해야 되는데 시끄럽다 하면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에 호쇼유치에서 어린 서점에서 한번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애들 좀 크면 지금 대부분 너무 어려서 내가 한 4, 5, 6학년쯤 되면 아이들 모아놓고 겨울에 그죠? 아이들을 위한 엄마표 영어 문법 특강 이런 거 하면 참 좋겠죠. 빨리 애들 키워 그러니까. 몇 학년인데? 4학년 몇 명 안 되잖아. 어? 그래? 그러면 12월 말에 방학하자마자 하든지 특강을 한번 하자. 고학년 엄마들 좋아하네. 자, 그리고 우리 1차 합격한 이야기 했어요, 지난주에? 했어? 발표가 언제였지? 목요일이었나? 금요일 아니었어요? 아, 목요일 저녁에 발표가 났구나. 그래. 그래가지고 면접 보고 왔어요. 토요일날 면접. 면접은 이제 크게 변별력 있지 않거든요. 면접관한테 욕만 안 하면 아니 연세대는 면접을 안 받고 서울대는 면접을 받는데 1차 합격자가 1.5배수라서 정원이 1.5배수로 1차 합격시켜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12월 초에 발표가 난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만약 합격하면 여기 온 엄마들한테 다 선물 돌릴 거야. 그날 발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는 엄마들에게. 서울대 매점에서 파는 서울대 마크가 찍힌 뭐 노트 이런 걸 돌릴까? 너무 유치하나? 에이씨.
그럼 뭘 돌려야 되지? 배틀그라운드 총이 찍힌 노트를 돌릴까? 애들은 남자들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 뭐가 좋아요? 적당한 거 이야기해봐. 유치하겠죠? 강의 안 하고 치킨 돌리라고? 종강 파티 할 때 쏠까? 그때는 그때대로 뭐? 종강 파티 할 때는 엄마들이 내야 되는데 왜 내가 내?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선인장 호텔. 이거 몇 번 하는 거죠 벌써? 우리 모기님이 어제 다른 책을 보냈는데 우리 현정씨도 그렇고 뭐 좋다 하는데 내가 읽어가지고 나는 거기서 뭐 영감을 못 얻겠어. 그래서 포기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거기서 받는 감동 이런 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 자기가 받은 감동을 메모해주면 내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내가 다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메모해달라니까 메모를 안 해줘. 뭐 어떤 관점에서 이 책을 추천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하겠다 하니까 그럼 이거 하세요 하면서 확 던져준다. 우리 모기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하나죠. 물론 저도 좋아하고 감동적인 그림책을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림책 중에 하나가 선인장 호텔이에요. 출판사는 마루벌. 이 마루벌 출판사는 그 어머니들이 아는 메이저 출판사는 아닌데 제가 알라딘 검색해보니까 그 그림책 파워 브랜드는 그래도 한 8위? 9위를 하더라. 마루벌 출판사는요, 생각하는 그림책을 많이 만들어. 철학적인.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죠. 이 출판사의 책 가지고 강의를 한 적도 몇 번이니까 어떤 해음이. 이런 책. 그리고 죽음에 관한 책, 뭐 이런 거. 언젠가 한번, 뭐 다음 주에 한번 할 생각인데 마루벌 출판사의 책, 이 책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적인 그림책을 보는 시각으로 보면 이건 생태동화죠. 생태동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고 소박한 그림책인데 사실은 장엄하기도 한 그런 그림책이에요. 브렌다 기브스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다. 자연의 흥미를 갖기 시작한 어린이를 위해 선인장 호텔을 썼다. 메건 로이드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살고 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사와로 선인장 기념지를 직접 찾아가 선인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냈다. 모기님이 사진을 참 잘 찍었다. 왜 이렇지? 나는 항상 찍으면 이거 책을 놓은 주변 있잖아요. 이게 다 찍히거든? 아, 편집했어? 아, 잘랐다고? 수고했네. 뜨겁고 메마른 사막에서의 어느 날이었어요. 키 큰 사와로 선인장에서 빨간 열매 하나가 떨어졌어요. 툭.
그 열매는 모래 위에서 새 쪽으로 갈라졌죠. 까만 씨들이 쏟아져 나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늘한 저녁이 되었어요. 늙은 사막쥐 한 마리가 기어나와 단물이 많은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고는 모래 위로 종종종 사라졌죠. 수염에 붙었던 씨 하나가 팔로부드 나무 밑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요. 씨가 그곳에 떨어진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온 전박이 사막 다람쥐의 눈에도 팔로부드 가지 높은 곳에서 지저귀던 방울새의 눈에도 띄지 않았거든요. 누가 따뜻한 물 한 잔만 줘. 어우. 제가 엊그제 어떤 학교 강의가 있었는데 웬일로 우리 와이프가 학교 강의 간다고 밥 먹으라고 조기를 보여줬어. 그 조기를 먹다가 가시가 목에 박혀가지고요. 20-30분에 걸쳐서 그 가시를 뽑는다고 우리 와이프가 또 막 도와준다고 막 핀셋 어디서 구해오고 있잖아요. 핸드폰 어플로 그 조명 핸드폰 있잖아. 그걸로 막 목구멍 비춰가 막 꼼 지르면서 혓바닥을 치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핀셋으로 하도 여기 찔러가지고 목이 지금 다 부어서 벌겋게 결국 20분 만인가 찾았잖아요. 뽑아냈어.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요. 마지막 강의하는 날 내 돌 뻔했잖아. 맨 앞에 앉은 아줌마 둘이서 얼마나 둘이 떠드는지 내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물론 강의를 듣고 자꾸 할 말이 생각났겠지. 그리고 둘이 계속 내 진짜 뚜껑 날아갈 뻔했어요. 근데 진짜 너가 나와서 말해라 하면서 내가 칼락하다가 겨우 참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도 매일 오는데 얼마나 고압적으로 오는지. 강사 카드를 보내래. 강사 카드 왜 받는가 하면 그 통장 계좌번호 알려고 그 통장으로 강의를 입금하려고. 그 학교마다 강사 카드를 다 따로 보내면 내가 맨날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강사 카드 이제 작년에 쓰던 거 교육청에서 만든 거 거기다가 써놓고 이제 무조건 아무 학교나 그걸 다 보내거든. 근데 이게 지가 보낸 양식이 안 쓰고 또 그냥 내 멋대로 보냈다고 막 한마디 하대. 무슨 얘기하고 있는 지금? 따뜻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열받은 얘기를. 자, 씨가 그곳에 떨어진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온 전박이 사막 다람쥐의 눈에도 팔로보드 가지 높은 곳에서 쥐저귀던 방울새의 눈에도 띄지 않았거든요. 건조한 날이 오래 계속되다가 비가 흠뻑 내렸어요. 그러자 꽃땅을 뚫고 선인장 하나가 비죽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린 싹은 아주 조금씩 자랐어요. 팔로보드 나무가 뜨거운 여름볕과 추운 겨울밤을 지켜주었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엄마 손 한 뼘 크기예요. 가시 사이로 사막개미가 오르내릴 만큼 밖에는 안 되었죠. 비가 내리고 꽃들이 곱게 피어났어요. 어제 같은 그 학교 같은 엄마가 있다. 비가 내리고 꽃들이 곱게 피어났어요. 선인장은 긴 뿌리로 물을 듬뿍 빨아올려 통통해졌죠. 젊은 사막쥐 한 마리가 기어나와 팔로보드 나무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러고는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해 총총히 떠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면 선인장은 몸속에 모아둔 물로 자랐어요. 그러면 통통했던 몸이 곧 홀쭉해졌죠. 팔로보드 나무가 작은 잎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도 선인장을 가릴 만큼의 그늘은 늘 남아있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은 이제 5살 어린이 키만 해요. 큰 토끼 한 마리가 선인장 그늘에서 쉬면서 선인장을 갉아먹었어요. 그러다 저만치 늑대가 설렁거리자
바로 옆의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50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은 은막히 2배만큼 자라 늙은 팔로보드 나무 옆에 꽂고 늠름하게 섰죠. 그리고 태어난 뒤 처음으로 하얗고 노란 꽃을 꼭대기에 피웠답니다. 그때부터 선인장은 해마다 봄이면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딱 하룻밤 피었다가 뜨거운 낮이 되면 바로 져버렸죠. 꽃들은 사막 친구들에게 어서오라고 손짓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새와 벌, 박쥐들이 꿀을 먹으러 끊임없이 모여들었죠. 꽃이 지고 열매가 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열매는 아주 빨갛게 익어 벌어졌죠. 도마뱀무늬 딱따구리가 열매를 먹으러 왔다가 안전하고 먹이가 많은 선인장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새 호텔을 짓기에 딱 알맞은 곳을 찾은 것입니다. 딱따구리는 곧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구는 길고 딱딱한 풀이 하나였어요. 딱딱딱 선인장 둘레를 둥글게 판 다음 딱딱딱 깊숙이 파들어가 편안하고 넓은 방을 만들었죠. 선인장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딱따구리가 판 구멍 끝에 새 껍질이 생겨서 물기가 마르지 않았거든요. 딱따구리는 이제 더운 낮에는 그늘지고 추운 딱따구리는 이제 더운 낮에는 그늘지고 추운 밤에는 따스한 훌륭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선인장은 딱따구리가 해로운 벌레들을 잡아먹어 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죠. 60년이 지났습니다. 선인장 호텔은 앞바퀴 3배만큼 되었어요. 옆에서 큰 가지가 뻗어나와 호텔도 더 넓어졌습니다. 딱따구리는 이제 새 구멍에서 삽니다. 전에 쓰던 구멍에는 난쟁이 올빼미가 들어와 살고요. 그 위 옆 가지에는 흰줄 비둘기가 둥지를 틀었죠. 새들은 가시가 난 선인장 꼭대기에 살면서 사나운 동물로부터 몸을 지킵니다. 사막은 온통 개미와 쥐, 도마뱀과 뱀, 토끼와 여우들이 사는 크고 작은 구멍들로 가득합니다. 150년이 지나자 선인장에도 크고 작은 구멍들이 수없이 생겼죠. 이제 이 거대한 선인장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앞바퀴 10배나 되는 키에 가지는 7개나 뻗었습니다. 무게는 8,000kg, 자동차 5대를 합한 것만큼 무거웠죠. 모두들 선인장 호텔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새들은 알을 낳고 사막쥐는 새끼를 길렀죠. 곤충도 박쥐도 이 호텔에서 삽니다. 한 동물 가족이 이사를 가면 또 다른 동물이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해마다 봄이면 꿀과 달콤한 빨간 열매잔치에 초대되었죠. 20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늙은 선인장 호텔이 거센 바람에 휩쓸려 모래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죠. 가시난 거대한 가시들도 힘없이 부서졌죠. 선인장 호텔 안 높은 곳에서 살던 동물들은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갔어요. 그러나 곧 낮은 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지네와 전갈, 개미와 흰개미들이 이 쓰러진 호텔의 새 손님이 되었죠.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선인장 호텔을 지탱해 주던 줄기의 뼈대만 엉성하게 남았어요. 알록도마뱀이 벌레를 찾아 선인장 위로 줄다름을 쳤습니다. 땅뱀도 그늘 밑에 또 아래로 틀었죠. 그리고 주위에는 온통 아주 조금씩 자라는 선인장 숲이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몇천 뜨겁고 춥고 비오고 메마른 날들을 다 견뎌내고 또 다른 선인장 호텔이 될 만큼 크게 자라나겠죠. 사와로 선인장. 사와로는 미국 애리조나주 남부의
서늘한 사막과 멕시코 북부에서만 볼 수 있는 선인장입니다. 이 선인장이 사는 넓은 지역에는 사와로 숲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숲이라니 좀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을 숲이라고 하는데 사와로는 잎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사와로는 잎이 없습니다. 넓은 잎을 가진 나무는 하루에 약 380리터의 물을 증발시키지만 선인장은 하루에 물 한 컵 정도밖에 잃지 않도록 잎의 모양이 가시처럼 바꾸어져 있습니다. 사와로는 몸 안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막의 긴 건조기 동안 그 물로 자라지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 뒤에는 사와로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살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 상처는 대개 곧 낫습니다. 그런데 잎이 없는 사와로에서 목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선인장 몸통 속의 곱고 긴 막대들을 집 짓기에 좋은 목재로 여겼어요. 이것은 지붕이나 담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훌륭한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 막대는 사와로 꼭대기에 달린 맛있는 열매를 따는 데도 쓰이죠. 사와로 열매는 그곳에 사는 파파고 인디언들의 생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파파고 인디언들은 이 열매를 거두는 때를 한 해의 시작인 1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거대한 사와로 선인장은 정원이나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캐내어 몰래 돈을 받고 파는 선인장 도둑도 생겼죠. 선인장 호텔의 주인공인 늙은 사와로는 건조함과 추위, 홍수와 화재, 씨앗을 먹어치우는 쥐 등 온갖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사막에 이 사와로 선인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 없고 지낼 것 없는 사막의 생물이 늘어 마침내 이 지역 사막의 생태계는 유지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와로 선인장 숲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와로 선인장은 추위, 홍수, 가뭄, 화재 뭐 이런 것들을 다 견딘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앗깜깜해하고 또 뭐였지? 달샤렛하고 이 두 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나를 사람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큰일 없고 무사하고 태평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인생이 그렇지도 않고 사실은 또 만약에 혹시 운이 좋아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도 되고요, 격려도 되고 이런 거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유익하다. 이거 꼭 알 필요가 있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진짜로 제 스승을 만나서 우리 목사님의 실패는 실패대로 내게 위로가 되고요, 목사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그것대로 또 나를 내 본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사셨든지 다 내게 유익하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그죠, 누구인가 유익이 돼요.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내게 단지 그런 눈이 없어서 그럴 뿐이죠. 우리가 이 눈이 생기면 내 인생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 부끄러운 이야기 많이 하죠. 아이들 어릴 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하고 그림책 수업하면서 항상 내가 거짓말해서 얼마나 곤란을 겪었는지 이런 이야기 늘 하거든요. 내가 만약 거짓말 안 하고 아주 착하게만 살았어 봐, 애들한테 뭐라 하겠어. 이 새끼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하겠어. 이렇게 하겠죠. 오늘 이 선인장 호텔을 읽으면 저는 모기님처럼 그렇게 감동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데, 모기님 선인장 호텔을 읽고 독후감 쓴 거 보면요 정말 감동적이라니까. 옛날에 우리 대구 아줌마들 대표하는 카페 대구맘 있잖아요. 그 정체성도 없고 뭐 홍보는 하고 막 이삿짐 센터 찾고 이런 대구맘에 목사님 모기님이 이걸 써 올렸잖아.
그래가요 그 게시판 그 카페가 난리가 났어.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목이님 글을 쏠리면요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쪽지가 막 1000통 이상 왔다니까. 위로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자기들한테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목이님 만나고 싶다고 오프라인 모임을 막 주최한 사람들도 있고 카페에서 그 황량한 카페에서 놀라운 일이죠. 제일 처음으로 보면 선인장 호텔 보면 열매 하나가 툭 떨어지죠. 이 사와로 선인장 열매 하나가. 근데 이 열매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쭉 읽어보니까 이 사와로 선인장이 오랜 세월 동안 혹독한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견뎌내고 마침내 맺은 열매예요. 그 시로부터 이제 또 다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야기가 시작돼요. 건조한 날이 오래 계속되다가 비가 흠뻑 내렸어요. 그러자 그 땅을 뚫고 선인장 싹 하나가 삐죽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가물고 이 어려운 이런 날들이 계속되다가 그죠. 단비가 내리면 이제 드디어 아까 그 열매가 떨어져서 터지고 이렇게 그 작은 씨앗들이 나왔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게 이제 거대한 선인장 숲이 되죠. 우리에게도 어떤 이런 소중한 이 씨앗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뿌려질 텐데 거기에 이제 비가 내리면 그죠? 우리 인생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정말 좋아했던 그 교회 찬송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이런 노래 부르나 몰라.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런 노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거죠. 왜 웃노? 너무 진지하게. 인생이 가물음의 마른 땅같이 그래? 뭔가 단비를 기다리는 거죠. 이걸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늘 어려운 부부 청소년들 도와주는 독지가를 기다렸다고 했죠. 여러분들마다 버전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강대국에 늘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강대국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를 기다렸어요. 이걸 보고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가장 큰 당면한 문제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누군가가 독지가가 나타나서 내 학비를 지원하면서 김군 자네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게 자네 똑똑해서 잘할 것 같네 뭐 이렇게 이 독지가를 내가 늘 기다렸다니까. 우리 아가씨 때는 다 뭐 누구 같은 남자를 기다리지? 온비 같은 남자를 기다리거나 뭐 노처녀가 되면 이제 공유 같은 남자를 기다리거나 뭐. 저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늘 한쪽이 허전했어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을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지. 현찰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니까.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은 참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이 비밀이죠. 마음이 가난하다. 내가 낸데 하는 이런 게 이제 별로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가난한 사람에게 다른 말이 들리는 거죠.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안 메마르고 촉촉하고 비옥한 땅이 뭘 단비를 기다리겠어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이 갈라진 영혼, 항상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이런 사람에게 뭔가 다른 갈망이 있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형이 그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잖아요. 집이 어려워서 이제 의대 공부를 집에서 하기 어려워. 단칼 책방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 형은 항상 친구 집에 얹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친구들 다 부유하고 웬만한 애들. 그러니까 우리 형은 항상 그 가난하겠죠. 의대 학생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도 친구 집에 얹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주말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집에 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아버지 없이 장남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 형은 그런 항상 그죠? 부담? 이런 걸 가지고 살았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의대 다닐 때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또 자기보다 더 가난해. 같은 경북대학 의과대학 학생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가난한가 하면 그 보통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잘해서 경북대 의대로 오잖아요. 우리 형이 만난 자기 의대 친구는 중국인이야. 국적이. 우리말로 왜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나와서 살죠. 이런 사람들 화교라고 하죠. 이 형은 국적이 중국이에요. 중국 한족 출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강한 그 중국민으로서의 아주 강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한국말이 잘 안 되고 좀 서툴고 이래요. 근데 어떻게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의대에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공부도 따라가기 어렵고 이 형도 굉장히 가난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 형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중국인이잖아요. 시내에 있는 삼육 SDA 외국어학원인가? 그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그 영어학원 강사를 만난 거야. 이 영어학원 강사가 우리 목사님의 수제자예요. 또 이 중국인이 이제 그 강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고 자기한테 큰 위로가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행복해진 거야. 특히 자기가 뭐 뇌에 종양이 생기는 거 이래가지고 막 큰 수술하고 이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마음이 가난해졌죠. 그래서 일생을 이제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이렇게 사는 형인데 그 형이 이제 의대에 왔어요. 의대에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이제 자기 인생이 그 메마름이 해결되고 이러니까 그걸 의대 그때 경북대학 의과대학 동기 140명에게 다 전했어. 야,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하면서 막 다 떠들었다니까. 근데 의대생들이 뭐가 답답하겠어요. 다 잘 나가는데 인생이 보장돼 있는데. 그래서 다 소원이 듣고 캣조의 풍년일 때 곡식을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제 자기 인생에 뭐 아쉬움이 없으니까 다 그 말을 허투루 듣고, 그죠? 남아도는 곡식을 버린 것처럼 무시해서 그 형은 무시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뭐 중국인이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 딱 2명의 학생이 그 중국 학생의 말을 들었다니까. 그 두 명 중에 하나가 우리 형이에요. 하나는 저 충청도에서 경북대학 의과대학을 유학 온 학생. 의대는 동문이 아주 중요해. 의대에서 이제 늘 시험 치잖아요. 암기 해가지고 막 뼈다귀가 어떻게 생겼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시험 치는데 그 동문들끼리 그 전해 내려오는 족보라는 게 있어. 기출 문제지. 그래서 동문들이 있어야 이 기출 문제를 전수받아가 의대 생활을 잘하는 거야. 근데 충청도에서는 이 유학 온 이 형은 동문이 없어. 뭐 혼자 외톨이지. 이 형하고 우리 형하고 둘이 이 중국 학생의 말을 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이 중국 학생을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저한테도 스승이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 형이 이제 이 중국 학생을 따라서 이제 이 교회에 나갔죠. 원래는 우리 모교회는 저기 비산동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비산동 교회라고 아주 전통적인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다니다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중국 형을 따라서 이상한 교회에 딱 가게 됐죠. 우리 엄마가 갑자기 우리 형이 이상한 교회를 가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브랜드도 없는 교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아주 브랜드가 뭐 가톨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신교 안에서는 아주 탑 브랜드거든. 그래 우리 엄마 걱정이 돼서 형한테 물었잖아. 야, 네가 가는 교회 그 목사님 어떤 분이시고? 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바로 대답했잖아.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요? 우리 형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자기가 그 엄마를 도와서 동생들을 키워야 한다는 그 큰 부담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항상 그 공허하고
메마르고 무언가 필요하고 그냥 아버지를 대신 어떤 영적 존재를 늘 기대하고 이랬던 거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 유명한 말이 됐어요. 우리 형이 그 대답. 우리 형이 숨도 안 쉬고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 중국인 형, 그러니까 진짜 저는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경로를 통해서 이 선인장 씨앗을 하나 받은 거라. 중국 형을 중국인을 통해서, 한족을 통해서. 참 기가 막히죠. 기적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형을 보면요, 내가 90도 인사하잖아. 그 형은 막 사업한다고 정신이 없어. 그 뭐지? 우리나라에 있는 화교들의 모임? 화교협회 뭐 이런 거 회장도 하고요. 사업도. 이 형은 이제 전문의를 못 땄어. 공부를 못하니까. 의대 나오면 전문의까지 해야 되잖아요. 인턴 레지던트 다 하고 전문의를 따야 이제 무슨 과 의사가 되는 거라 신경외과 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그냥 일반의라 일반의. 그래서 병원 잘 못해. 병원도 사업처럼 하고 막. 병원을 사고 팔고 막 이런 거 전문으로 하고 막. 근데 저는 너무 고마워서 이 형만 보면 인사한다니까. 90도로. 그리고 제 강의 듣고 우리 교회 많은 엄마들이 있는데 그 엄마들 보고도 전부 이 형만 나타나면 너희도 다 인사해라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다 그러면서. 근데 이 형은 이제 어디서 씨앗을 받은 거죠. 고목나무 같이. 그죠? 마지막에 선인장 막 힘없이 쓰러지잖아. 근데 이 선인장 보면요, 멀쩡하게 서 있을 때는 서 있는데, 서 있을 때대로, 쓰러지면 쓰러졌을 때대로 다 많은 사람들의 거처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야. 선인장이 이 사막에 사는 많은 생태계 동물들에게 또 식물들에게 그죠? 머물 곳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인간적으로 육체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머물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막 아파트 분양받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파트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또 다른 집이 필요하니까 내 마음을 둘 곳,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정말 사춘기 때 너무 외롭고 막 쓸쓸하고 희망이 없고 이래가지고 마음 둘 곳이 없었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17살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내가 너무 외롭고 이래가지고 그 엄마한테서 붙여오는 그 용돈 쪼개가지고 제가 바다를 보고 싶어가 내 평생 처음으로 바다를 보러 갔다니까. 나 그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직업훈련을 다니던 17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에 갔어요.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를 찾아가가지고 연안부두에서 뱃삭이 가장 싼 섬을 찾아들어가지고 그 섬이 작약도라는 섬이었어요. 지금은 막 개발대가 놀이공원 돼 있고 막 이렇던데 그 배 타고 작약도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이거 물수제비 얇은 돌 던져가지고 바다에 던져가 반동 이렇게 몇 바짝바짝 뛰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내 이거 했다니까. 그러면 내 그 외로움, 허무함이 달래질 줄 알고. 근데 하루 종일 바다에서 그지랄 뭐 오히려 더 허무해. 참. 그래가지고 다시 털레 그 직업훈련소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오는 생각이 나요. 그날 이후로 나는 이 달랠 수 없는 공허? 허무? 문학적으로 좀 이야기하니까 공허, 허무지만 우리 좀 소박하게 얘기하면 구멍? 뭔가 뻥 뚫힌 듯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채워지지 않더라고, 인생에서. 항상 뭔가 부족하게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근원적으로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또 아버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때문에 이걸 이제 더 심각하고 절실하게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죠. 이런 상태를 보고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보이기도 하고, 그죠? 찾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애가
엄마 계획대로 영어학원 잘 다니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잘 안 들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영어학원 시작 빠지게 다녔는데 죽을 수가 있어. 저녁마다 엄마가 뚜껑 열려가지고 막 이런 집에서 잘 들린다니까. 이 영어 공부에 관해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죠. 이거 인생 전체로 확장하면 똑같아요, 원리가. 사막처럼 메마르고 뭐 이상하게는 되게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만족이 없고 이렇죠. 그래가지고 한번 혁명적 시도를 하잖아. 결혼이라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해보죠. 물론 결혼하면서 이제 해소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흐르고 하면 이것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야. 이상하죠. 배우자가 옆에 있어요. 늘 같이 자. 그래도 달랠 수 없는 공허가 있다니까.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상하죠. 우리 와이프도 항상 저한테 그걸 확인했다니까. 상도씨 내 사랑해? 그럼 남자는 뭐라 해요? 그걸 막 꼭 말로 해야 되나 가지다. 왜? 내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동물적 사랑밖에 없죠.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예? 에로스, 아가페, 뭐 필레오, 스톨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 네이버 검색하면 봐.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 이런 종류도 많아. 남편과 결혼해서 하는 사랑은요, 이 깊은 차원의 사랑하고 좀 달라요. 그죠? 아내들은 보통 남편에게 아가페를 기대하거든. 헌신하는 사랑. 전적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랑. 이걸 기대하거든. 근데 이건 남편에게 없어. 이건 신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이죠. 아가페라고. 나를 존재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걸 기대한다? 이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가지고 늘 뭐 물어보고 확인하고 바가지 끓고 막 해보잖아요. 근데 내게 도달하는 게 없어. 늘 부족하죠.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항상 뭐 상도신 내 사랑해? 상도신 내 사랑해? 근데 내게 사랑이 없으니까 자신있게 말 못해. 그래서 둘러서 하는 말이 뭐예요? 꼭 그걸 말로 해야 하나. 그러니까 남편이 요래 말하거든. 아,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요래 안 해. 사실은 이게 솔직하고요. 누구나 다 아담은 자기만 사랑해. 자기중심적이에요. 결혼도 자기를 위해서 하지 뭐 아내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아? 여기 속아가지고 뭐 저 인간이 나를 위해 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한테 상담하러 온 누나들 많아요.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 이 세상에 아무도 너를 위해 살아줄 존재는 없다. 부모님 외에는 없다. 부모님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사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유사한 사랑은 부모님 사랑이지. 그걸 어디 남편에게 기대를 해. 남편도 자기 인생 어떻게 살 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고 만족을 찾고 있는 존재죠. 직장생활 통해서 열심히 상사에게 인정받고 승진하면 만족할까 싶어서 거기에 직장생활 올인하는 남편들도 있고요. 또 어쨌든 집에서 애하고 아내에게 인정받을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제가 빠지게 돈 벌어다 갖다 주고 있잖아요. 인정받으려고 눈치 보고 있는 이런 남편들도 있고. 그 남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엄마 아내들하고 똑같이 뭘 찾아가고 있죠. 뭔가 부족해서 우리 인생을 적셔줄 뭔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막에 사는 여러 동식물들처럼 자기가 그 의지하고 그 머무를 어떤 곳이 필요한 거죠.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말하면 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원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죠. 사람이 집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람 안에 머물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동네 언니들 만나보면 알잖아. 어떤 언니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어떤 언니 만나면 그래도 좀 내 이야기 들어주고 하니까 조금 쉴 수 있고 이렇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사람이 이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집이 되기라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선인장 호텔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어떤 대상. 그
그분의 실패도 내게 위로가 되고 그분의 성공도 내게 희망이 되고 이런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스승을 만났을 때 이런 경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처절한 실패는 실패대로 내게 큰 위로가 됐고요. 그분이 진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 그래서 저는 진짜 한때 옛날에 지금 좀 오래됐지만 한 15년 전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너무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자기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뭘 해주기 때문에 자기 소원을 들어주거나 천당에 보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래요. 자기는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죽어보지 않았어. 너무 솔직하고 진실하더라고. 거기에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날요 내가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자리에서 내 벌떡이 났잖아. 이게 실화예요. 나도 좀 사이콘가 봐. 그 말을 듣고 내가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가지고 벌떡이 나서 내 손 들고 말했다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납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때 내가 감히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할 주제가 아니었어. 내가 뭐에 씌어서 그렇게 말한 거죠. 내 꼬라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꼬라지를 생각하면 뭐 애들한테 해대는 거 생각하면 참 나도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기 참 어렵죠. 근데 뭐에 씌어야 돼. 나를 돌아보면 이런 말 못해요. 너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너는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은 맨정신으로 안 되는 말이라 그분이 오셔야 되는 말이에요. 뭐에 씌어야. 뭐에 씌인다 이걸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온다, 뭐 성령에 취한다,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게 종교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내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큰 영광이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큰 영광이 보이더라니까. 왜? 성화 같은 데 보면 기도하는 사무엘 뒤에 이렇게 광채가 이렇게 둘러져 있죠.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성화 같은 거 이상한 뭐 이 허연 빛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놨잖아. 성모 마리아에게도 이런 거 있죠. 물리적으로 막 그런 빛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흙에게 좋은 씨가 뿌려져 봐. 그래서 좋은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그 밭은 어떻게 돼요? 밭값이 비싸지죠. 그래서 막 도회지에서 막 도매상들이 와서 밭되게 하려고 한다니까. 이건 밭으로서의 영광이에요. 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좋은 씨가 와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 밭도 열매와 함께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생명이 와서 어떤 마음이 내게 와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표현될 때 이상하게 영광스럽다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보잘것없고 왜소하고 이런 분인데 노인이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서 영광이 보이는 거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에서 본 게 아니라 형들 누나들에게서도 많이 봤거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아줌마들이 저보고도 극하더라. 가끔씩 헷가닥 해가지고 제가 욕하는 거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는 거지. 다른 거. 이게 복 있는 거예요. 표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것이 보이는 거. 이게 진짜 복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머무는구나.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만나. 하나님 형체가 있어야 만나지. 예수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소박한 소망이 있지.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 텐데 계속.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지. 그 이스라엘의 수백만 인구 중에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안타까운 사람 몇 명 없어.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찬성했잖아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어느 쪽에 쓰겠어요?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세뇌당해가지고 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뭐 재림한다죠. 재림이 뭔지도 모르고 뭐 2000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타난다는지 모르고.
근데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그 내게 없는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진, 다른 생명을 가진, 그죠? 그것을 우리 앞에 전시하고 표현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진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여. 내가 따라가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더라니까. 그 선인장 호텔 같은 사람이죠. 누군가 다 와서 거기서 기대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계기고. 저도 뭐 실패자지만 제가 보기에 저런 사람 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지? 저 인간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욕도 직직해 쌓고 담배 아무 데서나 피우고 막 이러니까 헌금도 생진이 안 하고 막. 근데 저도 그렇다니까 저 인간은 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선인장 호텔에 모든 동식물들이 와서 사는 것처럼 뭐 희한한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쉬고 와. 그죠? 희한하대. 이런 경우처럼 저는 그걸 알았어. 아, 사람에게 하나님이 머무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마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우리 와이프 보고 아마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거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말 못했다니까. 우리 형도 내한테 이렇게 말 못했어. 우리 형은 뭐라고 했잖아요. 이 새끼야, 네가 인간 되는 건 고쳐에서 꼽히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우리 엄마도 아이고 복복증 나락하면서 막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있잖아. 어떻게 니도 애비하고 그래 똑같노? 하면서. 너가 애비 맨날 아편정이처럼 노름하고 다니는데 니도 똑같네? 하면서. 우리 엄마 막 신시 한타로 씩 하고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도 안 된다니까. 어느 선까지는 되지만 어느 선 이상 넘어가면 포기하잖아. 버리죠. 가족도 버린다니까. 이상하게 선인장 호텔에는 그런 가난한 동식물들이 많이 모여. 우리 목사한테 오는 사람들 보면 가족이 버린 사람들이 많이 와. 어떤 형이 있는데 이 형은 알코올 중독이야. 미국에서 대구 경북하고 결혼했는데 알코올 중독이야. 알코올 중독. 그래가지고 미스 대구 경북 와이프가 도망갔잖아. 딸 셋하고. 그래가지고 이 형은요 그 흐름한 단칸방에서 맨날 소주 마시면서 마지막을 기약하고 있었어. 근데 하루는 추석인데 가족들이 모였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추석이라고 체면하고 몰수하고 갔어요. 자기 누나 집에서 이제 이거 모임, 가족 모임을 추석하는데 이 형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 이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근데 그 집에 대구 한의대 다니는 대학생이 하나 있었어. 그 대학생이 옥상에 털털 올라오더니 삼촌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 삼촌한테. 외숙모도 도망간 삼촌한테. 삼촌, 내가 친구가 돼줄게. 이렇게 들어. 이 실화예요. 그 대구 한의대 다니는 그 대학생이. 이 대학생이 대구 한의대에서 누구를 만난 줄 알아요? 나이가 35이 된 중국인이 대구 한의대 입학한 거야. 우리 형 친구. 우리 형 친구가 경제의대를 졸업하고 또 한의학을 공부했다고 대구 한의대 왔어. 35인가 봐. 이런 노장 학생이죠. 대구 한의대 와가지고 또 자기가 만난 자기 서거 이야기하는 거야. 이 젊은 20살짜리 대학생이 있잖아요. 뭐가 가능한지 자기 형은 몽골 선교사고 이래. 얘가. 자기 엄마는 저 시내 그 아카데미 극장, 제1극장 건너편 골목에서 횟집 하고 있고 그 시내 나가면 유명한 골목에 횟집들이 있거든. 근데 얘가 뭐가 가능했는지 하여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35대 노장 한의대생을 따라서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이 너무 복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자기 집안에 외삼촌 있잖아. 알코올 중독 외삼촌. 아니 추석에 자기 엄마나 이런 사람들 다 외면하고 포기했는데 얘가 찾아가 겁도 없이 삼촌 내가 친구가 돼줄게. 그리고 추석이 지나갔어. 실제로 이 친구가 자기 외삼촌 그 골방으로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니까 외삼촌이 알코올 중독 손을 덜덜 떨면서 방 안에는 막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고 500원 딱 들고 있잖아요. 순재야 소주 한 병만 받아도 하면서 내가 이거 먹고 죽을란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한의대생이 그 외삼촌 손을 잡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어.
처음에 내가 그 외삼촌 데리고 올 때 내한테 막 소개시키더라고. 이 순전아이가 내하고 좀 친했거든. 초기에 이제 그 PC통신 같이 하고 막 이랬어요. 우리 왜 PC통신 1호야 얘가. 한의대생인데. 그래서 내한테 인사시키고 그러다가 그때 내 드는 생각이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 꼬라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있잖아요. 이 형이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이 조카를 따라서 교회 왔잖아요. 근데 사실 조카도 그 삼촌을 책임질 그 생명이 안 돼. 이제 갓 입문해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넉넉한 형들 누나들이 자기 삼촌을 다 케어해가지고. 지금은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정신병원도 알코올 중독하면 병원도 몇 번 가야 되거든. 병원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버려봤던 딸들이 돌아왔어. 와이프는 안 돌아오고. 딸들도 얼마나 이쁘게 생긴지 몰라. 이 외삼촌 집이 그 유명한 대구 시내 가면 오무선 미용실이라고 있어. 그 오무선 미용실, 오무선의 동생인가? 이 알코올 중독자가 5주택이라고 옷이거든, 옷이. 그 오무선 미용실 그거야. 가족이야, 가족. 오무선도 알겠지? 그 딸들도 오무선 미용실에서 미용 기술 배우고 막 이랬다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 고목 선인장 하나가 쓰러지면서 거기서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그 열매 안에 씨가 다 들어있어. 그죠? 그 씨가 우리에게 다 이렇게 간다니까.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면,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면 이 씨가 이제 다시 한 선인장, 애기 선인장 나무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도 하고 해요.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 누구 우회되노? 이 질문 지금 정말 많이 하거든. 그때마다 내가 이 선인장부터 이야기를 하잖아. 한 선인장이 쓰러져도 어떻게 돼요? 그 선인장에서 나온 작은 씨들이 또 선인장이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잖아?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안에 있던 생명이, 이건 물론 생물학적인 문제지만, 생물학적인 생명이 어떻게 돼? 우리 아이들한테 이미 가 있어.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이제 시족 사회에서는 이제 남성 중심의 이거죠. 생명이 흘러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요? 사람은 DNA가 잠시 머물다가는 숙주다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했죠.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 자, 생물학적으로도 이렇게 우리 생명이 또 우리 자식에게 유전되고 또 우리 자식에게서 그 후대에게 유전되고 이렇게 이 생명은 영원해. 우리는 개체는 소멸하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은 계속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김씨 집안의 생명은 계속 유전되고 있어요. 맞죠? 자, 마찬가지로 이 생물학적인 유전 말고 그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DNA도 그죠? 유전되고 있어요. 이건 종교적으로 훈련받고 그 지식을 많이 쌓고 이래서 유전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씨가 떨어져야지. 생명이 와야 되죠. 마네킹은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자라서 성숙해지면 또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지금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성숙해지면 또 자식을 낳겠죠. 살아있는 생명은 이래. 영원히 그죠? 번성하는 거죠. 선인장 나무 하나가 쓰러졌는데 이상하게 거기 선인장 숲이 됐어. 안 신기해요? 우리 안에 이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하니까 좀 종교적인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서 마침내 10달이 지나면 우리 안에서도 어떤 것이 태어난다니까. 여러분들도 10달이 지나봐요. 뭔 소리고? 여러분들이 10달이 언젠지 몰라. 이거 생물학적 10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만의 10달이 있다니까? 나만의 10달이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 내 안에서 어떤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정말 존재적으로. 너는 행복하게 살기엔 부족하지 않다. 너는 엄마처럼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온다니까? 문제는 10달이에요, 10달. 이걸 어떤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또 어떤 제자는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큰 영광이 마리아를 덮쳤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도 모르겠는데 큰 영광이 마리아를 덮쳐서 예수가 그래? 잉태했다 이렇게 이런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요 어떤 말을 듣다가 큰 영광이 나를 덮쳐오는 경험을 했거든. 덮친다 할 꼭 남자가 지 덮치는 것만 생각하고 막 이러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너무나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고 진실하고 영광스럽고 그럴 때 나를 잊어버리고 여자들도 그렇죠. 너무 멋있는 사람 만나면 뒷골하지 생각도 안 하고 막 연속극에 빠지잖아. 그런 것처럼 그 진실한 영광이 저를 어느 날 덮쳐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정신을 잃은 것처럼 내가 벌떡 일어나서 이거 싫어해요. 저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은데 이렇게 말했다니까? 미친놈이지. 근데 그 말을 들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비웃지 않더라고. 오히려 박수를 치고 왁 하대. 그리고 지금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내가 그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나니까 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걸 자꾸 본받게 돼. 교육학에서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본이 되는 거라고 했어. 모델링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본이 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란다고 했어요. 저는 제 인생에 분명한 확고한 본이 있거든요. 저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게 저를 덮쳐와서 그때 내가 잉태된 거라. 어떤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됐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때가 차니까 저를 통해서도 이제 조금씩 뭐가 자라나고 그죠? 표현되고 식물로 말하면 열매를 맺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어떤 다른 생명이 와서 다른 마음이 와서 머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냥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흙은 부족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게? 씨를 받기에 알았다. 흙은 씨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맞죠? 자, 사람은 어떤 다른 마음을 머무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말이죠. 돼지가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돼지우리죠.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래. 우리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서 머무른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상하죠. 지가 잘 나가고 뭐 나는 내야 내가 뭐 내를 믿어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리고요. 저처럼 항상 뭐가 부족하고 메마르고 아까 노래했죠.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자기가 이렇게 인식된 사람에게 작은 비가 와도 이건 단비라니까. 지한테 뭐 물이 넘치고 뭐 풍요로운 사람한테 비 오면 짜증난다니까. 아니, 나로서 충분한데 왜 자꾸 내한테 도와주려고 해? 하면서. 어떤 사람 잘 나가는데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자존심 상하죠? 안 그래요? 그런 경험 없나 몰라? 내가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뭐 누가 남편 와서 도와준다 하는 좋아하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 한다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멋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 내 공이 사라지잖아. 그래서 싫어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가물어서 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비가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하고 꼭 그걸 적어놨다가 꼭 같은 크기를 갚고 이러지. 부주 안 그래요? 이걸 다 갚는다니까. 적어놨다가 결혼식 때 부주도 그렇고 장례식 때 부주도 그렇고. 저는요 저한테 아무리 선물을 해도 저는 절대 안 갚아. 왠지 알아요? 난 자존심이 없거든.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다 이걸 내가 알고 있어. 너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돈을 못 벌고 살았잖아. 경제적으로 나는 한 번도 이 아름다운 교회 와서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불쌍하죠. 나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인간이 보면 아쉽죠. 난 전혀 아쉽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기쁘게 했거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험한 인생을 그죠? 해치고 우리 삼형제를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 앞에서 늘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를 기쁘게 했지. 온 교회가 기뻐하고. 지금도 우리 엄마 친구들 저 보면 이제 막 뺨 만지고 할머니들이 우리 명예기한테 막 용돈 만 원씩 주고 이런 말이야. 며칠 지난주에도 우리 엄마 친구 어떤 할머니가 내한테 오더니만은 아이고 너 엄마가 지금 살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봤어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방송을 봤나 봐. 대명동 살거든. TV로도 봤나 봐. 내가 맨날 텔레비에 나오거든. 항상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할머니들까지도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제 자존감이 점점 회복돼가지고 지금 진짜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부족하지 않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현실이 된 거죠.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선인장 모텔처럼 귀한 존재예요. 누군가가 와서 쉬고 머물고 뭐 이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 아이들이라도 가족들이라도 나로 인해서 쉬게 되면 이게 복된 일이죠.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요. 오늘 새벽에 내 게임하다가 4명이 그 인터넷으로 연결된다고 한 팀이 돼. 한 팀이 되는데 2명이 마이크를 못 써. 밤에 몰래 하는지 뭐 하여튼. 마이크가 안 돼. 마이크가 돼야 이제 막 저기 딱 하고 막 내게 총알이 부족한데 니 좀 줄래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팀들을 물리쳐야 되거든. 4명이 딱 한 팀이 됐다. 근데 2명이 마이크를 못 써. 하나가 마이크를 쓰는데 얘가 계속 뭐 트덕트덕대가 저것들은 벙어리에 욕하면서 왜 마이크를 안 써요? 하면서 막 욕도 막 하고 막 술 취했다가 술 주정하면서 막 계속 하더라고. 보통 제 성격 같으면요 이 미친 새끼야 하면서 막 욕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확 나가버리겠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하면서 내가 마이크 못 쓰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사정이 있겠죠? 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놀랍더라니까. 이성질에 그러니까 그 마이크 못 쓰는 사람들도 쫄쫄쫄 우리 둘이 따라다니면서 있잖아. 막 하나는 욕하고 하나는 뭐 사정이 있겠죠. 왜냐면 게임은 이거 들리긴 다 들리거든. 총소 이런 게 들려야 게임을 하니까 들리긴 다 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이크는 어떤 사정으로 헤드셋이 없거나 아니면 뭐 몰컴을 하거나 뭐.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감동적이더라니까. 그 술 취해가 주정주정 막 나이도 어린 것이 막 내가 계속 이렇게 받으니까 애가 갑자기 형님 하면서 있잖아. 내가 형님이 아니고 임마 아버지 뻘이다 하고 싶지만 그래도 예약하면서 내가 있잖아. 내가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니까 얘도 말투가 점점 달라져요. 이상하지? 그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간에 막 갈등 생겨서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오잖아. 그때 항상 하신 말씀이 아까도 말했지만 너를 위해서 살아갈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부모님 외에는 없다. 이런 말도 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경작할 대상이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씨를 뿌리면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난대. 근데 상대방에 내가 맨날 가시를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찔리는 건 내가 찔려. 이상하다니까. 한번 해봐. 내가 남편에게 막 꼬장꼬장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 가시 찔린다니까.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저는 까칠하거든. 우리 와이프한테 까칠하게 대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내가 계속 우리 와이프 눈치를 봐야 돼. 내가 불편해져요. 근데 내가 좋은 것을 주잖아요. 좋은 것을 뿌려? 이상하게 내가 거기서 쉬는 거라.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이제 내가 쉴 곳이기도 하고 내가 경작할 대상이기도 해요. 근데 엄마도 자꾸 잘못 생각한다? 왜 내가 그래야 돼? 저 인간이 그래야지. 자꾸 이간다. 내가 안 극하면 내만 손해라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하고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내니까. 또 반대로 내가 좋은 씨를 뿌리잖아요. 가장 먼저 누리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소중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럼 그 기쁨을 누가 제일 먼저 맛봐요? 말하는 순간 내게 바로 기쁨이 와요. 이상하죠.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 아이들이 뭐 엄마 사랑해 하기도 전에 어떻게 내게서 이런 말이 나오지? 내가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상하죠. 우리는 이제 이 선인장 호텔에서 깃드는 많은 그죠? 동식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깃들고 살았어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또 그 선인장 열매에서 떨어지는 작은 씨앗을 하나씩 그죠? 받게 돼. 그래서 다시 우리도 또 자라서 누군가가 깃드는 선인장 호텔이 되는 거죠. 선인장은 뭐 오랫동안 막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자란다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하루 이틀에 승부가 나는 게임이 아니고 인생은 표면적으로는 늙어가는 것이지만 인격적으로는 성숙해가는 것이다. 이 성숙에 대한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미모나 젊음으로는 이제 끝났잖아. 인정? 그래. 자, 이제 뭘로 승부해야 돼요? 인격적인 성숙으로 승부해야 돼요. 아직도 그걸 보고 뭐 거울아 누가 제일 똑해서 이건 정신병이에요. 나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내가 현실적으로 만난 선인장 호텔 같은 분, 선인장 호텔 같은 사람을 만나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 많은 형들 누나들 보면 또 다른 선인장 나무가 되어 있어. 신기하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막 칭찬하기 시작하더라고. 옛날에는 내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지만 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 우리 목사님.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전부 싸움을 하고 이러니까 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 근데 어느 날이 되니까 지지난주에 봤지 어떤 두 남자분 와서 강의 들었지? 내가 수차림 초등에서 강의했는데 그 강의 듣는 아줌마의 남편이라 그 대구 달성교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 자기 교회 그 달성동 일대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자기 와이프 말 듣고 카페 가입해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강의가 감동이 된다고. 자기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식할 수 없겠냐고. 근데 얼마든지 저는 도와줄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브랜드 없는 교회 다닙니다. 그 부담을 질 수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저는 시간을 내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계 안에서는 이게 큰 부담이죠. 내가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거든. 어떤 날 하루는요, 저 성서에 가면 내일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 내일교회 그 집사님 8분이 저를 면접하러 왔다니까. 강의를 들어왔어. 선생님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소문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어디 저 성서 계대 앞에 한식집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라.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또 브랜드 없는 교회 다닙니다. 해야 되나? 극하면 이제 다 떠나가.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복 있어요. 네이버 검색해보고 뭐 다 조사하고 간보고 할 거 아니에요. 저기 혹시 우리를 뭐 꼬시러 저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다 하죠. 그걸 이기고 여기 와서 뭐 어떤 말을 듣는다는 건 정말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고. 옛날 우리 목사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조그만 상가 건물 얻어가지고 대학생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랬는데 그 대학생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계속 찾아오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너희들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떤 마음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게 이 시가 착상돼요. 그래서 잘한다니까. 비가 오고 하면요 마침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지금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는 것이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번 주에도 어떤 절망적인 공고 엄마가 찾아왔어. 얘는 막 학교 애들 너무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맨날 봉사 명령 받고요. 하도 안 돼가지고 담임이 이 엄마를 데리고 저한테 왔어. 담임이 우리 교회 자매거든. 그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아직 자퇴하겠다는 것도 하고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뭐 좀 애들 때리고 괴롭혀서 그렇지. 아, 학교 안 간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적인데. 근데 내가 했어. 애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애가 이랬대. 엄마 생일이 되면 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국을 끓여서 엄마 생일상을 차렸대. 근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애가 너무 희망적입니다.
비록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약한 애들 괴롭히기 서부공부다, 서부공부. 그래가지고 하루는 약한 애를 하도 괴롭히니까 이 약한 애가 막 갑자기 벽 돌아가지고 막 벽 돌아가지고 얘를 던졌대. 그래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얘가 막 또 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막 이러는데 그 힘센 애는 힘센 애들대로 약한 애들 약한 애들대로 참 어렵죠. 이 아이들한테 좋은 어떤 것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라. 얘가 자존감이 낮고 이렇거든요. 뭐 힘 있는 애는 힘 있게 표현하고 힘 없는 애는 게임하면서 혼자 골방에 처박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러거든. 다 뭐예요? 자존감 부족이라 자존감 부족. 너는 참 소중하다. 너는 참 귀하다. 네가 참 지금까지 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준 것이 너무 대견하다. 이런 마음이 애들한테 흘러 들어가야 애들이 안정되고 다른 기회가 생기고 변화하고 이런다니까. 제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이들 지금 멀쩡할 것 같죠? 좀 이따 사춘기 돼봐. 나중에 울매불매 내한테 쫓아오는 엄마들 여기 많을 거야. 미리 들어두면요. 풍년일 때 흉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와서 능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좋은 양식을 나누고 공급하는, 그죠? 이런 희망. 그래서 우리는 소중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존재로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행복한 마음을 나타내고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이거죠. 그냥 막연히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태초에 김희선하고 미모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당장 부족하지. 근데 뭘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살기에는 우리는 충분하다. 이 말이죠. 종을 친 지가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